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사실 오늘 이 제목이 너무 좀 강력한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에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도 드리긴 했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저는 기후 전문가는 아닙니다. 물리학자고, 그러니까 과학자의 한 사람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기후 위기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정확한지 이걸 제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강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고요. 하지만 제가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즉 기후 위기를 왜 이게 진정한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과학자의 관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제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바로 이 기후 위기와 같은 미래에 대해서 과학이 이야기할 때 정확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기후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지도를 딱 보시기만 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지난 여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웠다고 합니다. 물론 언제나 저희가 여름이 지나고 나면 그 해 여름이 가장 더웠다는 기억을 하기가 쉬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수백 년간의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온도가 높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후위기란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과연 그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얻어지고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떻게 그걸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부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저는 여기 이 화면에 있는 이분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발음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빌리 댄스가드인가요? 자, 이분은 지금 손에 뭘 들고 있냐면은 얼음 기둥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그 궁금증은 뭐였냐면은 지금 저희가 알고 싶은 거죠. 과연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이 지구의 온도는 몇 도였을까? 이걸 알아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이미 지나버린 과거의 온도 데이터를 얻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분은 놀라운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바로 저 얼음 기둥에 그 답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바다는 물로 되어 있고 물은 화학적으로 H2O라고 씁니다. 즉 이 안에 산소가 들어있죠. 제가 자세한 얘기는 오늘 하지 않겠지만 산소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산소가 있습니다. 저 O라고 쓴 것이 산소인데요. 쉽게 말해서 무거운 산소, 18이라고 써있는 무거운 산소와 16이라고 써있는 가벼운 산소가 있죠. 이 두 가지는 화학적으로 똑같은 산소예요. 하지만 무게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하실 수 있듯이 무거운 거는 아무래도 잘 날아가지 않고요. 가벼운 거는 잘 날아갈 겁니다. 상대적으로. 자, 그런데 만약에 대기 중에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물이 증발을 하려고 할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무거운 저 산소가 온도가 차가울 때보다 더 많이 공기 중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 사실을 깨달은 아까 그 과학자는 만약에 과거에 있었던 저 공기의 산소 우리가 내용물을 볼 수만 있다면 온도를 추정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극에 가서, 왜냐하면 남극에는 바로 저 얼음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남극에 있는 얼음을 저 깊이 쭉 들어가면은 이 깊이에 따라서 이것이 언제쯤 만들어진 얼음인지를 추정할 수 있고요. 그 얼음에 있는 물의 산소의 비율, 아까 무거운 산소와 가벼운 산소의 비율을 본다면 아마도 온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추정한 것이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확한 값은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그 산소의 비율이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산소가 변한다는 뜻은 온도가 변한다는 뜻이니까 그것으로부터 온도가 이렇게 변해왔다고 추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아까 그 데이터를 구할 때 산소만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작은 기포들 속에는 이산화탄소도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도 동시에 그 농도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사실은 온도가 변할 때 이산화탄소가 똑같이 그 양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제 우리 인류는 이산화탄소가 온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후위기란 것은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19세기 초 이후에 온도가 현재 평균적으로
1.1도 정도 올랐다는 것이 기후위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산화탄소도 같이 증가를 했다는 것이죠. 이 데이터를 보시면, 자, 이것은 찰스 킬링이라는 사람이 1958년부터 데이터를 모은 겁니다. 그때는 아직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도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과학적인 어떤 호기심으로 과연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변했는가, 아까와 같이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누군가 이 데이터를 계속 모은다면 먼 미래에 우리 후손들이 정확한 이산화탄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시작할 때에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지만 1958년에 시작된 그 측정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이산화탄소의 측정 데이터입니다. 보시면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1958년 이래 지금까지 이산화탄소는 정말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주변에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가장 공기가 맑을 거라고 추정되는 하와이에서 측정한 거예요. 자, 이 데이터에서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막 빗금처럼 아래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은 여름에는 식물들이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거든요. 계절에 따라 이 이산화탄소가 바뀌는데 그것도 다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것은 현재까지 측정된 이산화탄소의 가장 오래된 정확한 측정 결과고요. 누가 보더라도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질문은, 이산화탄소는 늘었고 이산화탄소의 증가는 온도의 증가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결국은 누구 때문인가, 왜 그런가를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도 물론 수많은 데이터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극적인 데이터인데요. 여기서 일단 하얀색 커브는 이산화탄소가 확 늘었다는 걸 보이고, 가로축의 연도를 보시면 1800년부터 확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산업혁명이 시작되자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늘었습니다. 자, 그런데 파란색 저 커브를 보시면 무언가 뚝 떨어진 게 보이죠. 이건 뭐냐면은 아까 저희가 이미 한번 워밍업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산소가 아니라 탄소 가지고 해볼 텐데요. 식물이 광합성을 합니다. 우리 모두 배웠죠? 고등학교 때. 광합성을 할 때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바꾸는 마술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사라지긴 합니다. 자, 그런데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포도당으로 바꿀 때 저 탄소, 다시 이야기하자면 무거운 탄소와 가벼운 탄소. 자, 지금은 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냐면은 식물은 가벼운 탄소를 사용해서 광합성을 합니다. 즉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사라질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탄소들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여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공기 중에 늘어난 이산화탄소가 정말 인간 때문이라면, 즉 인간이 석탄을 때워서 만들어진 이산화탄소 때문이라면 석탄은 3억 년 전 지구에 있었던 식물과 곤충이 죽어서 만들어진 그런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몸뚱아리는 광합성의 결과고요. 즉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가벼운 건지 무거운 건지를 봄으로써 이게 땅속에서 온 건지 공기 중에 다른 요인 때문에 생긴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아까 데이터를 봤지만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저 13번 탄소의 양은 오히려 줍니다. 이산화탄소의 대부분은, 상당 부분은 다 12번 탄소, 가벼운 탄소고요. 가벼운 탄소는 식물의 몸뚱아리에서 온 거고, 식물의 몸뚱아리에서 온 탄소가 공기 중에 많이 생긴 이유는 땅속에 묻혀있던 석탄을 꺼내서 태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쉽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제 이야기를 잘 따라오신 분들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과거의 온도를 추정하고 어떻게 그것이 이산화탄소와 관련이 있고 그 이산화탄소가 왜 인간 때문인지에 대한 단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바로 과학적 방법이란 것이 여기서 제가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과학적 방법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증거들을 모아서 오로지 증거에만 입각하여 결론을 내리는 태도를 과학적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별로 없을 때에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증거가 쌓여감에 따라
그 과학적인 내용들은 더 근거를 갖고 옳을 확률이 커지죠. 따라서 과학적 내용들은 근본적으로 진리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데이터의 양이 많아진다고 해도 이게 과학은 균합법이잖아요. 내일이라도 반론이 나오면 다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천 년간 해가 동쪽에서 떴다면 물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가능성이 0은 아니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일도 해가 동쪽에서 뜰 겁니다. 그런 종류의 사고방식이 과학인 거죠. 제가 이 기후학자들의 이야기를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기후위기를 이야기해온 이 기후학자들의 이 모습이 전형적인 과학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현재 이 기후위기를 가장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총책임을 맡고 있는 협의체가 바로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협의체, 영어 약자로 IPCC라고 하는데요. 이 IPCC란 거는 사실 1990년 이전에만 해도 있지 않았던 거고요. 과학자들의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온도가 변한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어요. 이유는 모르지만 연구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국가를 초월한 어떤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 5년, 6년마다 보고서를 내기로 그 사이 동안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온도가 진짜 오르는지 이유가 뭔지를 같이 탐구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2차 보고서를 낼 때만 해도 여전히 온도는 올라가지만 그 이유가 인간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어요. 아직 데이터가 그렇게 충분치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3차 보고서가 나올 때쯤 될 때에는 인간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가능성들을 다 기각시켰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더 밝아졌거나 화산이 폭발했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가스가 발생했을 그런 가능성들을 하나씩 줄여가면서 인간이 이 이유일 확률이 점점 커져 오는 거죠. 그래서 4차가 되면은 인간의 책임이 90% 이상, 5차가 되면은 인간 책임이 95%, 이 정도면 거의. 하지만 과학은 절대로 100%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학은 균합법이기 때문이죠. 95%쯤 되자 이제는 전 세계의 유명한 과학자들 259명이 연면 서명을 하여 이제는 인류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15년 파리 기후 협약이 맺어지고요. 2100년까지 2도 내로 막지 않으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겠다는 협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저 협약 이후에도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줄지 않아요. 그래서 2018년에는 2도로 하면 안 되고 1.5라고 해야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이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1.5로 저 온도를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작년에 나온 6차 보고서에서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그 모든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는 거의 정확히 인간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고 그 이산화탄소 때문에 온도가 오른다는 거의 일치된 결론을 내린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 과학자들이 모르는 것은 이렇게 온도가 올랐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들을 들으실 때도 있겠지만 사실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 어떤 추론을 할 수는 있겠죠. 더 많은 태풍이 오거나 더 극한 기후들이 또는 극한의 날씨들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알지 정확히 어떤 종류의 재난이 올지는 예상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좋지 않을 것은, 지금과는 달라질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 일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온도가 빨리 변했던 사건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저 팔레오세, 에오세라는 때인데요. 그때 보시면 빨간색 저 온도 그래프가 수직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서는 한 20만 년간 그 온도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때 올라간 온도는 무려 한 6도에 달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1도를 얘기했는데 지구에는 이렇게 온도가 크게 변한 시점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게 지금 지구과학적인 이 스케일이라서 저 그래프를 볼 때는 한 번에 온도가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까 팔레오세, 에오세 극열기는 2에서 5만 년 동안 5에서 8도가 오른 겁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극악한 온도 변화고요. 아직 이유를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1.1도로 환산을 해보면 이 가장 극악한 시기에 1.1도가 오를 때 수천 년 정도가 걸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 위기는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은 1850년이니까 20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1.1도가 오른 겁니다.
저 팔레오세, 에오세 극열기에 대여섯 배가 넘는 아직 과학자들이 지구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정도의 속도로 온도가 바뀌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를 가능성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지 못할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이 부분은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차피 이 분야가 전문가들로만 답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생각하는 바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리학자 또는 김상욱으로서 기후 위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존 시인의 시인데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은 먹었다에 나오는 한 구절이죠.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의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다. 아마 직접적인 답을 원하신 분들이라면 실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문학적, 시적 어떤 감수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풀어야 될지는 전문가들의 몫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새와 함께 살고 싶다면 보통 우리 생각은 새장을 하나 마련해서 잡아다가 가두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지금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죠. 함께 사는 더 좋은 방법은 새들이 우리 주위에 살 수 있도록 나무를 심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다시 인간 중심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고 해결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봐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기후위기를 놓고 우리 인간이 누가 과연 적인가, 이산화탄소가 적인가 또는 온도가 적인가, 그건 적일 수도 있겠지만 상대할 수 없는 적인데요. 진정으로 이 기후위기에 깔려있는 진짜 적은 바로 인간의 편리 추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엄청난 과학기술을 개발해서 이산화탄소를 대규모로 없애는 그런 방법을 개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것이 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기값이 극적으로 싸지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까요? 제 생각에는 집에 에어컨이 한 대가 있었던 사람들은 5대를 놓을지도 모르고 길거리 전체가 에어컨으로 쌓일지도 모릅니다.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인간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편리를 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극적인 기술 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불확실하지만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편리 추구를 조금만 우리가 희생만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텀블러를 드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텀블러 자체로 줄일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대단히 작습니다. 더구나 우리 주위에는 텀블러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텀블러가 공해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텀블러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기후위기는 개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종류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국가와 유엔과 많은 강력한 힘을 가진 사회 조직들이 법안을 만들거나 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그들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바로 우리 모두가 들고 있는 텀블러는 그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에 그치면 되지 않고 이것이 법과 제도로 만들어지는 데까지 우리 시민이 감시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지구는 하나뿐입니다. 물론 여전히 기후위기가 가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음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음에 기술 개발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사람도 있고요. 물론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단 하나뿐입니다. 도박을 할 게 따로 있지 저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정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